사랑? 하? 가난한 놈들이 꼭 그런 핑계를 대지. 늙고 병든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젊은 놈이 들러붙어? 결국 돈이잖아. 박 회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5억 원짜리 수표를 민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 당신 눈에는 이 종이 쪼가리가 옥분 씨 목숨으로 보입니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쫙, 쫙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박 회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깟 돈 트럭으로 줘도 필요 없어. 내 안에 내놔. 옥분 씨는 내 심장이야. 당신 같은 괴물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령 괴물이 되었구나. 옥분의 그 한마디가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성공을 위해 버렸던 어머니가 서슬 퍼런 눈으로 아들을 심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회장과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키려는 21살 청년.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시간장의 비밀과 핏빛 복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오만을 무너뜨리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낮의 태양은 공장 지붕을 녹일 듯이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의 거대한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내부에 찌는 듯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라인 3번 포장구역에 서 있는 21살 강민준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민준의 손은 기계처럼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발랐습니다. 야, 강민준. 동작 안 빨라? 뒤에 물량 밀리는 거 안 보여? 작업 반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소음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지 2년. 그에게 허락된 곳은 이 시끄럽고 냄새나는 공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좀비처럼 서 있던 노동자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모두가 우르르 식당으로 달려갈 때 민주는 제일 마지막에 줄을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뛸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은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민주는 식판을 들고 배식구 앞에 섰습니다. 아유, 우리 총각 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국통 앞에 서 있던 옥분이 민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8. 다리를 심하게 절어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구내식당 아주머니였습니다. 옥분의 앞치마는 국물 얼룩으로 지저분했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 보였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요. 이모님 다리는 좀 어떠세요? 비 와서 쑤시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묻자 옥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괜찮아. 젊은 사람이 밥심으로 일해야지. 왜 이렇게 말랐어? 옥분은 주위를 살피더니 국자로 제육볶음을 한가득 퍼서 민준의 식판에 담았습니다.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북한 고기 산이었습니다. 쉿, 남들 보면 욕해. 얼른 가서 먹어. 옥분이 윙크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김 반장이 눈을 흘겼습니다. 거참, 박 여사님. 사람 차별합니까? 내 고기는 왜 이렇게 적어? 반장님은 배가 남산만 하잖아요. 살 좀 빼셔야 오래 살지. 민우 총각은 뼈만 남았는데 좀 더 먹이면 어때서요? 옥분이 능청스럽게 대꾸하자 김 반장은 투덜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옥분에게 눈인사를 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북한 고기 반찬을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늘 눈칫밥만 먹었던 그에게 옥분은 처음으로 더 먹으라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밥알과 함께 눈물을 삼키듯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퇴근길이었습니다. 민준이 공장 정문을 나서는데 옥분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잠깐만. 이모님, 퇴근 안 하셨어요? 오늘 너 생일이라며? 인사카드를 우연히 봤어.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옥부는 수줍은 듯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집에 가서 끓여 먹어. 미역국이랑 잡채 좀 했어. 봉지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모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냥 내 아들 같아서 그래. 밥 굶지 말고 다녀. 옥부는 민준의 어깨를 한번 토닥여주고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불편한 다리로 위태롭게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여자로서 지켜주고 싶은 연민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공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강민준제 식당 절름발이 아줌마랑 썸 탄다며? 에이, 설마. 나이 차이가 몇인데. 엄마 뻘이잖아. 진짜라니까? 어제 둘이서 손잡고 가는 거 내가 봤어. 더러워서 진짜. 점심시간 식당에 들어선 민준을 향해 동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김 반장은 민준이 지나갈 때 일부러 발을 걸었습니다. 어이쿠, 미안. 눈에 뵈는 게 없나 봐? 늙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사리 분별이 안 되지? 민준이 휘청거리며 식판을 엎었습니다. 국물이 작업복에 튀었습니다. 식당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민준을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싸우면 옥분까지 곤란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옥분이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에요? 어린 사람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옥분이 걸레를 들고 와 바닥을 닦으며 김 반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김 반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서방님 챙기시네. 박 여사님, 그렇게 외로우셨어요? 아들 같은 애를 꼬셔내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청년이 뭐가 어때서요?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늘 물에 불어 터져 있는 그 손이 민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이모님, 일어나세요. 제가 할게요. 민준이 옥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을 노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이분한테 사과하시라고요. 뭐, 이 자식이 미쳤나? 저한테 욕하는 건 참아도 이분 모욕하는 건 못 참습니다. 민준의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졌는지 김 반장이 흠칫 물러섰습니다. 민준은 옥분의 손을 잡고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공장 뒤편 벤치였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나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주책이지. 민준은 자신의 작업복 점퍼를 벗어 옥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옥분 씨,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옥분이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랑 가족합시다. 뭐, 저 고아인 거 아시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옥분 씨 굶기지는 않을게요. 남들이 뭐라던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옥분 씨가 엄마고 누나고 애인이에요. 저랑 결혼해 주세요.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친놈. 너 제정신이니? 내 나이가 58이야. 다리도 병신이고 가진 것도 쥐뿔도 없어. 내 창창한 앞길을 왜 똥통에 처박으려고 해? 옥분 씨랑 함께라면 똥통이라도 상관없어요. 저 옥분 씨가 차려준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매일 그 밥 먹고 싶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산 3,000원짜리 큐빅 반지를 옥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싼 다이아 반지는 못 해줘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예요. 받아주세요. 옥분은 반지를 쥐고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그녀에게 아들뻘 되는 청년의 고백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바보 같은 놈. 진짜 바보 같은 놈. 옥분이 민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민준은 옥분을 으스러지도록 꽉 껴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두 사람의 체온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두 사람은 공장 근처에 보증금 없는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에 우풍이 센 단칸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궐보다 아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옥분이 가져온 낡은 밥상 위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사람은 맞절을 했습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옥분 씨만 사랑하겠습니다. 나 먼저 죽어도 귀신 돼서 너 지켜줄게. 첫날 밤 민주는 옥분의 퉁퉁 부은 다리를 정성껏 주물렀습니다. 옥분의 다리에는 수술 자국과 화상 흉터가 얽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흉터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내가 다 낫게 해줄게. 옥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사랑이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이 포장 라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공장장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강민준, 너 빨리 작업복 벗고 따라와. 네, 무슨 일이십니까? 본사에서 호출이야. 회장님이 널 보자고 하신다. 회장님이요? 저를 왜요? 나도 몰라. 아무튼 빨리 와. 차 대기하고 있어. 민주는 영문을 모른 채 검은색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서울의 거대한 빌딩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사옥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습니다. 25층 회장실 앞 민주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육중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운동장처럼 넓은 회장실, 창가를 등지고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박태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 민준을 꿰뚫을 듯 했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생산팀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박 회장은 대꾸도 없이 시가를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민준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자네가 강민준인가? 네, 그렇습니다. 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직하게 하지만 뼈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의 정체를 아는가?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의 눈동자에 서린 경멸과 증오를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회장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의 시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고급 가죽 소파와 바닥에 깔린 페르시아 카펫,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시가 냄새가 강민준을 짓눌렀습니다. 박태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깍지 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에 배어난 땀이 축축했습니다. 박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역광을 받아 그의 표정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민준을 쏘아보는 시선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책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잿더리에 시가를 비벼 껐습니다. 자네 아내의 정체를 아는가? 민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체라니? 옥분 씨가 무슨 간첩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아내는 그저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요. 평범한 사람? 소중한 사람? 박 회장의 입술이 비틀리며 조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자네 연기가 아주 수준급이야. 아니면 진짜로 멍청한 건가? 나이 차이가 30살이야. 58 먹은 늙은 여자, 그것도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야. 그런 여자한테 21 먹은 사내놈이, 그것도 고아놈이 들러붙었다? 이걸 순수한 사랑이라고 믿으라는 건가? 회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민준이 발끈하여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모욕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옥분 씨의 조건 따위 본 적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차려준 밥이 좋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고마워서 결혼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저희는 행복합니다. 제 진심을 함부로 매도하지 마십시오. 진심? 박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며 소음을 냈습니다. 가난한 놈들이 꼭 그런 핑계를 대지. 주제 파악 못하고 감상에 젖어서 말이야. 내 놈 눈에는 그 늙은 여자가 돈줄로 보였겠지. 그 여자가 숨겨둔 돈이라도 있을까봐, 아니면 내가 그 여자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걸 알고 접근했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회장님과 옥분 씨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릅니다. 몰랐다면 지금부터 알아도. 그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이야.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족쇄라고. 그런데 내 놈이 그 족쇄를 차고 내 회사에서 얼쩡거려. 내 눈앞에 그 더러운 꼴을 들이밀어. 박 회장이 인터폰 버튼을 거칠게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보안팀 들어오라고 해. 당장 이놈 끌어내. 민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해고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이유? 내 놈 존재 자체가 이유야. 감히 내 치부를 건드린 죄. 주제도 모르고 내 어머니. 아니, 그 여자 옆에 붙어서 기생한 죄. 박 회장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튀어나올 뻔하다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민주는 그 찰나의 실수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가시죠. 요원들이 민준의 양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어깨 관절이 빠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이거 놓으세요. 내 발로 나가겠소. 회장님, 회장님. 민준이 발버둥 쳤지만 요원들은 그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창가로 돌아가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다시는 내 눈에 안 띄게 해. 회사 근처 반경 1km 안에만 들어와도 경찰 불러. 민주는 복도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처박히고 1층 로비를 지나 회전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이 찍히며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윽! 민준이 신음하며 고개를 들자 보안 요원이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사물함에 있던 쓰레기입니다. 가져가세요. 철문이 쾅 닫혔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빗물에 젖어가는 봉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옥분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흘러나와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민준의 꼴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어 흙을 닦아냈습니다. 옥분 씨, 미안해요. 내가 못나서. 민준은 빗속에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래, 다른 공장 가면 돼. 몸 튼튼하니까 어디든 써주겠지. 옥분 씨한테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 걱정 끼치면 안 돼. 민주는 젖은 옷을 대충 털고 편의점 화장실에 들러 얼굴을 씻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거울 속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옥분이 기다리는 월세방 골목에 들어서자 그는 다시금 기운을 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옥분이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주인과 험상궂은 용역들이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누구 마음대로 남의 집에 들어와. 민준이 옥분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집주인이 코웃음을 치며 계약서를 흔들었습니다. 아, 총각 왔어? 잘 됐네. 안 그래도 기다리던 참이야. 당장 방 빼. 방을 빼라니요?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월세 밀린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행패는 무슨. 이 건물이 팔렸어. 새 주인이 재건축한다고 세입자들 다 내보내라잖아. 위약금? 그딴 거 없어. 법적으로 하자고. 해봐, 어디. 우린 변호사 다 사놨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간을 줘야죠. 당장 오늘 나가라니 이 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입니까? 민준이 집주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뒤에 있던 용역들이 민준을 밀쳤습니다. 민준이 밥상 위로 넘어지며 그릇들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민준아, 안 돼. 옥분이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다치지 마. 우리가 나가자. 응? 내가 잘못했어. 나가자, 민준아. 옥분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들, 박태석 회장의 짓이라는 것을, 그가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다는 것을. 옥분은 민준이 더 다칠까봐 두려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씨, 왜 그래요? 우리가 왜 나가요? 그만해, 민준아. 제발. 나 무서워. 그냥 나가자. 옥분의 애원하는 눈빛에 민준은 주먹을 풀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은 옷가지와 이불만 챙겨서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집주인과 용역들이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지 같은 것들, 꼴 좋다. 회장님이 아주 독하게 마음먹으셨네. 그 말이 민준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역시 박 회장이었습니다. 해고도 모자라 살던 집까지 빼앗다니. 민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은 근처 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비좁은 방이었지만 옥분을 눕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옥분 씨. 내가 너무 부족해서. 민준이 옥분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헝클어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없어. 다 내 탓이야. 내가 늙어서, 내가 못나서 너까지 이런 꼴 당하게 하는 거야. 그런 말 마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나 점잖아요. 내일부터 일 구하면 돼요. 금방 돈 벌어서 따뜻한 방 얻어줄게요. 다음 날부터 민준의 처절한 구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소장님, 일 좀 주십시오. 힘쓰는 거 다 잘합니다. 하지만 소장은 민준의 얼굴을 보자마자 손을 내저었습니다. 강민준 씨? 당신은 안 돼. 가봐. 네. 왜 안 됩니까? 저 멀쩡합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 태성그룹에서 당신 블랙리스트 올렸다고. 당신 썼다가 우리 사무소 문 닫을 일 있어? 딴 데 알아봐. 다른 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회장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식품공장, 물류센터, 심지어 식당 설거지 자리까지 민준의 이름만 대면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찍혀가지고 소금 뿌려. 부정 탄다. 식당 주인이 민준에게 굵은 소금을 뿌렸습니다. 민준은 치욕스러움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시급 반만 주셔도 됩니다. 제 아내가 아파요. 약값이 필요해요. 민준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멸시뿐이었습니다. 옥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나간 사이 아픈 다리를 이끌고 식당 뒷골목을 돌았습니다. 설거지 할 사람 필요 없으세요? 저 손 빨라요. 밥만 주시면 돼요. 한 국밥집 주인이 옥분을 불쌍히 여겨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옥분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산더미 같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민준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와 주인에게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줌마, 당장 나가요. 아이고, 내 팔자야. 회장님 심기를 건드려서 장사 망칠 일 있어? 주인이 옥분의 등 떠밀었습니다. 옥분은 수세미를 쥔 채 가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장님, 일당은 주셔야죠. 일당? 가게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일당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옥분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림자가 자신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터덜터덜 돌아왔을 때 여관방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여관 주인도 방을 빼라고 성하였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요. 여기가 무슨 자선사업소야? 결국 두 사람은 짐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 없는 두 사람의 발길이 닿은 곳은 도심 외곽의 비닐하우스촌이었습니다. 버려진 비닐하우스 한 동이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구멍난 비닐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쳤습니다. 바닥은 흙바닥이었고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주워온 스티로폼과 박스를 깔고 그 위에 이불을 폈습니다. 옥분 씨, 이리 와요. 여기 누워요. 민준이 옥분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패딩 점퍼를 벗어 그 위에 덮었습니다.
옥분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민준아, 춥다. 너무 춥다. 옥분이 덜덜 떨며 민준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준은 옥분을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해요. 조금만 참아요. 내가 내일은 어떻게든 돈 구해올게요. 내가 내 피를 팔아서라도 당신 따뜻한 곳에 눕혀줄게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옥분의 볼을 적셨습니다. 옥분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지 마. 어디 가지 마. 나 혼자 두지 마. 안 가요. 아무 데도 안 가요. 내가 여기 있어요. 민주는 밤새 옥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하우스가 펄럭거리는 소리가 마치 악마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박 회장의 차가운 비웃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난한 놈들이 꼭 그런 핑계를 대지. 민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고 봐. 당신이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부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병인 심장병과 관절염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악화된 것입니다. 옥분 씨, 정신 차려봐요. 여보. 민준이 옥분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가늘게 눈을 뜰 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오는 건 먼지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비닐하우스를 뛰쳐나갔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거리, 민주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죽어갑니다. 1,000원만. 아니, 100원만 주세요. 사람들은 미친 사람 보듯 민준을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준을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눈밭에 넘어지면서도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사람 하나 살려주세요.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눈밭에 엎드린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꼴이 아주 볼만하군. 회장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한다. 탈텐가? 비서실장의 말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가고 있는 옥분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아야 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서글픈, 그러나 도끼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심 외곽, 버려진 비닐하우스들이 모여있는 황량한 벌판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찢어진 비닐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이치며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습니다.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흙바닥 위 얇은 스티로폼 한 장의 의지에 누워있는 이옥분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가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민우가 옥분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지병인 관절염의 심장병, 거기다 지독한 독감까지 겹쳐 옥분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물 좀. 옥분이 갈라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이민우가 찌그러진 페트병에 담긴 물을 뚜껑에 따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민우가 옥분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물을 먹였습니다. 옥분은 물 한 모금조차 삼키기 힘겨워하며 콜록거렸습니다.
미안해요, 옥분 씨. 조금만 참아요. 내가 어떻게든 약 구해올게요. 민우가 옥분을 다시 눕히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며칠 전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내밀었던 제안을 거절한 뒤로 그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인력사무소는 물론이고 식당 설거지, 폐지 줍는 일까지 막혔습니다. 박 회장은 그들이 굶어 죽기를 아니면 제 발로 기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개나 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100원만 주세요. 제 아내가 아픕니다. 약값이 없어서 그럽니다. 사람들은 더러운 행색의 민준을 피했습니다. 코를 막고 지나가거나 재수 없다는 듯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사모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민준이 아니야? 민준이 고개를 들자 공장 시절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김 반장이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다른 공장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잘 나가던 강민준 씨가 어쩌다 거지꼴이 됐어? 회장님한테 대들더니 꼴 좋다. 김 반장이 혀를 차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자, 예정이 있으니 내가 적선 좀 해줄게. 김 반장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민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짤랑하고 동전이 민준의 이마를 맞고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주워. 밥은 먹고 다녀야지. 엄마 같은 마누라 먹여 살리려면. 동료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 옥분의 약값이 급했습니다. 민준은 치욕을 삼키며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반장이 민준의 머리를 발로 툭 밀며 말했습니다. 에이, 더러운 새끼. 그러게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랬냐. 쯧쯧. 그들이 멀어질 때까지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동전 몇백 원이 뜨겁게 달아올라 손바닥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동전을 들고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는 해열제 하나 사기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약사님, 제가 돈이 좀 모자랍니다. 이 약 먼저 주시면 제가 내일 꼭 갚겠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죽어가요. 민준이 카운터에 매달려 사정했습니다. 약사가 민준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봐요, 여기 외상 안 됩니다. 나가요. 제발요.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신분증이라도 맡기겠습니다. 아, 안 된다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약사가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민준은 진열대에 놓인 약병을 보며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거 하나만 있으면 옥분 씨가 편해질 텐데. 민준의 손이 저도 모르게 약병으로 향했습니다. 이 도둑놈이. 약사가 민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냥 보려고. 도둑이야. 여기 도둑놈 잡아라. 약사가 소리를 지르며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퍽! 민준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약사는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거지 새끼가 어디서 도둑질이야. 민준은 저항도 못한 채 맞았습니다. 약병 하나를 가슴에 품으려 했지만 약사가 뺏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민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 약국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린 민준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분 씨, 미안해. 빈손으로 비닐하우스에 돌아온 민준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옥분이 며칠 전 민준이 어렵게 구해왔던 먹다 남은 진통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옥분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달려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이 힘없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도 소용없어. 나 그냥 죽게 놔둬. 약 살 돈 있으면 내 밥이나 사 먹어.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내가 살릴 거야. 내가 살린다고. 민준이 쓰레기통을 뒤져 흙 묻은 알약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벅벅 문질러 닦았습니다. 먹어. 제발 먹어. 민준이 옥분의 입에 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옥분은 약을 뱉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싫어. 나 때문에 내가 거지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어. 제발 나 좀 버려줘. 민준아. 못 버려. 당신 없으면 나도 죽어. 알았어? 민준이 옥분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보다 서로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옥분이 잠든 틈을 타 몰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민주는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서성거렸습니다. 대리 필요하신 분, 싸게 모십니다. 민준이 취객들에게 다가가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역은 이미 조직폭력배들이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민준을 골목길로 끌고 갔습니다. 너 뭐 하는 놈이야? 허락도 없이 남의 구역에서 영업질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사정이 급해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민준이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사내 중 하나가 민준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형님, 이 새끼 그놈입니다. 회장님이 손 좀 봐주라던 그놈. 아, 그래. 잘 걸렸다.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회장님 명령이다. 이 동네에서 얼씬도 하지 마라. 무자비한 폭력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 쥐고 웅크렸지만 쏟아지는 발길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두들겨 맞은 민주는 쓰레기 더미 옆에 버려졌습니다. 사내들은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겨우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걸을 힘조차 없었지만 옥분이 기다리는 비닐하우스로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 비닐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옥분 씨?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민주는 아픈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 위에 찍힌 옥분의 발자국이 한강 다리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안 돼. 옥분 씨. 한강 다리 난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옥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옥분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만 없어지면 돼. 옥분이 난간을 넘으려는 순간 민준이 달려들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민준이 옥분을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었습니다. 나 줘. 나 좀 죽게 해줘. 너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고. 당신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야. 여기서 같이 뛰어내려. 민준의 결기에 옥분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피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집에 가자.
옥분 씨, 집에 가자. 민주는 탈진한 옥분을 업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비닐하우스로 돌아온 옥분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더니 급기야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옥분 씨, 옥분 씨. 민준이 옥분을 흔들었지만 옥분의 눈동자가 뒤로 넘어가며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심정지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안 돼. 죽지 마. 민주는 옥분을 들쳐 업고 무작정 달렸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맨발이 되었지만 차가운 눈길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비켜요. 비키세요. 민주는 피를 토하듯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람 살려주세요. 제 아내가 숨을 안 쉬어요. 의료진이 달려와 옥분을 카트에 싣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코드 블루, 3번 베드로 이동해. 민주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거렸습니다. 피 묻은 발에서 붉은 자국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잠시 후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접수하셔야죠. 보증금 200만 원 먼저 납부해 주셔야 입원 가능합니다. 민준이 직원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갚겠습니다. 제발 수술 먼저 해주세요. 각서라도 쓰겠습니다. 아니, 병원이 자선단체입니까? 보증금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직원이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습니다. 절망이 민준을 집어삼키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민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는 민준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꼴이 아주 말이 아니군. 짐승도 이것보단 낫겠어. 민준이 비서실장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장님께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제 아내 좀 살려달라고. 비서실장이 손수건을 꺼내 구두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한다. 살리고 싶으면 따라와라. 민주는 멍하니 비서실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회장님 댁이다. 거기서 내 운명을 결정해라. 단 내 아내는 여기 두고 너 혼자 와야 한다. 민주는 응급실 안쪽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악마의 소굴로 들어가는 길이라도 가야 했습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대신 제 아내 치료 먼저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따라오면 바로 조치해주지. 민주는 피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비서실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나약한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서글프지만 도끼를 품은 눈빛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민준의 젖은 몸을 휘감았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아가리를 벌린 괴물처럼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세단은 미끄러지듯 도심을 가로질러 성북동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이민우는 흙과 피로 얼룩진 옷을 입은 채 최고급 가죽 시트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폐를 찔렀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홀로 남겨진 옥분 생각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옥분 씨. 내가 꼭 살릴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당신 살려낼게. 차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차가 섰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시죠. 민준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현관에서 제복을 입은 가정부가 나오다 민준의 몰골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마 세상에, 저 피 좀 봐. 비서실장은 가정부를 눈짓으로 제지하고 민준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민준의 피 묻은 발자국이 찍혔지만 민준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거실 한가운데 박태석 회장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비닐하우스와는 딴 세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들어오는 민준을 보고도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벌레를 보듯 찡그린 표정으로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냄새가 아주 고약하군. 내 집 카펫 다 버리겠어.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개나 져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회장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 아내 옥분 씨 수술만 시켜주십시오.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죽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민준이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었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터져 피가 다시 배어 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탁자 위에 칠 가방 하나와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박 회장의 명령에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핏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방을 열어 민준 앞으로 밀었습니다. 자, 보아라. 가방 안에는 샛노란 수표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5억이다. 그리고 이건 미국행 비행기 티켓이고. 박 회장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이건 이혼 신고서다. 도장만 찍으면 돼. 민주는 멍하니 돈 가방과 이혼 서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박 회장이 시가를 피워 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이 그 늙은 여자한테 붙어먹은 이유가 결국 이거 아니었나? 돈. 한몫 챙겨서 팔자 고치고 싶었던 거잖아. 내 어머니. 아니, 그 여자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겠지. 자, 소원대로 해주마. 이 돈이면 내 놈 평생 놀고 먹어도 남아. 빚도 갚고 나가서 젊고 예쁜 여자 만나서 새 인생 살아.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억. 그 돈이면 옥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최고급 병원에서 수술받게 하고 따뜻한 아파트에서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이별이었습니다. 제가 이 돈을 받으면 옥분 씨는 살려주시는 겁니까? 민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수술시키고 요양원 보내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게 해주마. 단, 내 놈은 2번 다시 한국 땅을 밟아서는 안 돼. 그 여자 앞에 나타나서도 안 되고. 박 회장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민주는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곁에 있어서 옥분이 고생만 하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고 옥분이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민준의 손이 천천히 수표 다발로 향했습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
진작 이럴 것이지. 사랑? 웃기지 마라. 결국 인간은 돈 앞에서 다 똑같은 속물이야. 늙은 여자 목숨값이 5억이면 후하게 쳐준 거다.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속물, 목숨값. 민준의 손이 수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옥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얼굴, 퉁퉁 부은 다리로 밥상을 차려주던 얼굴, 한강 다리 위에서 나만 없어지면 된다며 울던 얼굴. 민준아, 너랑 같이 있으면 똥밭도 꽃밭이야. 옥분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옥분이 원한 건 돈도, 명예도, 편안한 요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준과 함께 밥 먹고 손잡고 자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이 돈을 받고 떠난다면 옥분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옥분을 2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리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더니 이내 뜨거운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수표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장님 눈에는 이 돈이 사람 목숨으로 보입니까? 뭐? 직. 민준이 수표를 반으로 찢었습니다. 경쾌한 파열음이 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준은 대답 대신 가방 안에 든 수표 다발을 몽땅 꺼내 찢어발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돈이 다야? 당신은 이 종이 쪼가리 때문에 어머니 같은 사람을 버렸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준이 소리를 지르며 찢어진 수표 조각을 박 회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깟 돈 트럭으로 줘도 필요 없어. 내 안에 내놔. 옥분 씨는 내 심장이야. 내 우주라고. 당신 같은 괴물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박 회장은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돈으로 사람을 부리고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던 그였습니다.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5억이라는 거금을 찢어발기는 놈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박 회장이 벌떡 일어나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그래, 돈이 싫으면 몸으로 때워라. 박 회장이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퍼.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다친 어깨에 또다시 충격이 가해졌지만 민준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삼키며 눈을 부릅뜨고 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보다 더 살기등등했습니다. 때리세요. 죽이세요. 하지만 내 영혼은 못 사요. 당신은 가난해. 돈밖에 가진 게 없어서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야. 민준의 일갈에 박 회장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불쌍한 인간. 그 한마디가 박 회장의 콤플렉스를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박 회장이 다시 골프채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 민준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잡아. 저놈 잡아.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죽기를 각오한 민준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경호원 하나를 어깨로 밀쳐내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옥분 씨, 기다려요. 민준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까지는 OKM가 넘는 거리였지만 그에게는 거리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남겨진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차 대기시켜. 병원으로 간다. 회장님, 직접 가시게요? 그래. 저 미친놈이 끝까지 버티나 볼 거야.
내 눈앞에서 그 여자가 죽어가는 꼴을 보여줘야 정신을 차리지. 아주 처참하게 밟아주겠어. 박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네주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 응급실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민준이 도착했을 때 옥부는 응급실 복도 구석 침대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술비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산소호흡기만 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켜, 내 아내 건드리지 마. 민준이 옥분의 침대로 달려가려 하자 병원 보안 요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원무가 가서 수납부터 하세요. 돈 낸다고 했잖아. 수술부터 해달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 문제야? 민준이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몰골로 악을 쓰는 민준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 불러. 이 사람 끌어내. 보안 요원 서너 명이 달라붙어 민준을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차가운 타일에 지지겨졌습니다.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옥분 씨, 옥분 씨. 민준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옥분에게 가려 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옥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옥분의 침대까지는 불과 2미터. 하지만 그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침대 위에서 옥분은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아, 오지 마. 너 다쳐. 옥분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눈가에서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들어왔습니다. 또각또각 그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비켰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제압당해 있는 민준과 죽어가는 옥분을 번갈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꼴 좋구나. 5억을 걷어차더니 결국 이런 꼴을 당하려고 그랬나? 민준이 고개를 들어 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해? 어머니? 흥? 나한테 어머니는 없다. 저 여자는 내 인생의 오점일 뿐이야. 내가 저 여자를 살려둘 이유가 하나라도 있나? 그냥 이대로 죽게 두는 게 나를 위해서도 저 여자를 위해서도 편한 길이야. 박 회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뭐 하고 있나? 저 업무방해범 경찰에 넘겨. 그리고 저 환자도 당장 병원 밖으로 내보내. 돈도 없는 노숙자들을 왜 병원에 들이나? 회장님, 안 됩니다. 제발. 민준이 절규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민준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다른 요원들은 옥분의 침대를 밀어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안 돼. 옥분 씨, 안 돼. 민준이 요원의 팔을 물어뜯고 발버둥 쳤습니다.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민준을 놓치자 민준은 다시 옥분의 침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침대 바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못 데려가. 차라리 날 죽여. 날 죽이고 데려가라고. 민준은 자신의 몸으로 침대 바퀴를 막아섰습니다. 박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지독한 놈이군. 그래, 원한다면 같이 보내주마. 지옥까지 같이 가라. 박 회장이 민준의 짓밟힌 손을 구두굽으로 지그시 밟았습니다. 으악! 민준의 비명이 병원 로비를 뒤흔들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민준은 침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밟아. 더. 그래도 절대 안 나. 민준은 피 묻은 입으로 웃었습니다. 그 처절한 미소에
박 회장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이 젊은 놈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단 말인가?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로비에 모여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사람 태성그룹 회장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여론이 술렁이자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빨리 치워. 뭐 하는 거야? 박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 시체처럼 누워있던 옥분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안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옥분 씨? 옥분 씨.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이 힘겹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추더니 민준을 밟고 있는 박 회장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분노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손을 들어 산소 마스크를 잡아 뜯었습니다. 헉! 헉!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침대 난간을 잡고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사모님,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말렸지만 옥분은 간호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로지 박 회장, 자신의 아들 박태석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옥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박 회장도 민준을 밟고 있던 발을 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옥분의 기세에 눌린 것입니다. 태석아. 옥분의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정녕 괴물이 되었구나. 그 한마디가 병원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응급실 로비에 내려앉은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무거웠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산소호흡기를 뜯어내고 위태롭게 상체를 일으킨 이옥분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태성그룹 회장 박태석이 있었습니다. 태석아. 옥분의 입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명확하게 박태석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박태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30년 전 성공을 위해 자신이 버리고 떠났던 어머니, 다리를 절고 화상 흉터가 흉측해 창피하다며 요양원에 유폐시켰던 그 어머니가 지금 눈앞에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향해 서슬 퍼런 눈빛을 쏘아대면서 말입니다. 내가 정녕 괴물이 되었구나. 옥분의 일갈에 박태석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태석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경호원들도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감히 회장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노파를 제압해야 할지 아니면 상황을 지켜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이민우는 옥분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옥분 씨, 이러면 안 돼요. 누워요, 제발. 민우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옥분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민우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나라, 내가 일어나야겠다. 내 두 다리로 서서 저놈 눈을 똑똑히 봐야겠다. 안 돼요. 그러다 쓰러져요. 비켜라. 내 아들놈이 짐승이 됐는데 어미가 누워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옥분의 호통에 민우는 멈칫했습니다. 아들, 지금 옥분 씨가 뭐라고 한 거지? 민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침대 난간을 잡고 바닥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퉁퉁 부은 다리가 바닥에 닿자마자 휘청거렸지만 옥분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으윽!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옥분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를 지지대 삼아 똑바로 섰습니다. 환자복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초라한 노파였지만 그 순간 옥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대기업 회장인 박태석을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박태석을 가리켰습니다. 박태석, 똑바로 봐라. 내가 누구냐? 내가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가 누구냐? 박태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봐? 내 놈이 내 뱃속에서 나와 젖을 물고 자란 세월이 얼만데 내가 널 잘못 봐? 옥분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하자 옥분이 소리쳤습니다. 비켜. 감히 누구 앞을 막아.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그 서슬에 경호원들이 흠칫 놀라 길을 열었습니다. 옥분은 박태석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박태석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박태석은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룹 회장이 허름한 환자복을 입은 노파에게 뺨을 맞은 것입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곳곳에서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머니, 박태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병원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고 했어? 저 할머니가 회장 엄마라고? 그럼 자기 엄마를 죽게 내버려 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박태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치부가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박태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짐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식당에서 남이 먹다 남긴 밥 주워 먹어가며 너 하나 번듯하게 키우려고 내 젊음을 다 바쳤어. 그런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만하세요. 박태석이 옥분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옥분은 놓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잊었어? 30년 전 판자촌에 불이 났을 때 너 살리려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타버린 다리야. 의사가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했을 때도 너 업어 키워야 한다고 벅벅 우겨서 남긴 다리라고. 그런데 내가 성공하고 나니까 창피하다고 나를 버려? 요양원에 가둬놓고 죽은 사람 취급을 해? 옥분의 절규에 민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옥분의 다리에 있던 흉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니. 아들을 살리려다 얻은 영광의 상처를 아들은 수치스럽게 여겨 어미를 버렸다는 사실에 민우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박태석, 대답해봐라. 내가 내 앞길 막을까봐 내가 시키는 대로 죽은 듯이 숨어 살았다. 내 이름도 버리고 내 과거도 지우고 내 회사 구내식당 구석에서 쥐새끼처럼 밥이나 퍼주면서 살았어. 가끔 멀리서 지나가는 내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내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랬던 게 죽을 죄냐고. 옥분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박태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가시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들 보잖아요. 박태석이 옥분을 억지로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때 민우가 박태석을 밀쳐냈습니다. 손대지 마. 더러운 손으로 옥분 씨 만지지 마. 민준이 옥분을 감싸 안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민준의 얼굴은 짐승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격 없어. 어머니, 웃기지 마. 당신은 어머니를 버렸어. 5억에 어머니를 팔아넘기려 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람들 눈이 무서워? 이 건방진 놈이. 이건 우리 가족 문제야. 내 놈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 박태석이 민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민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라. 이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옥분의 눈에서 서슬 퍼런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족? 누가 내 가족이냐? 너는 오늘부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30년 전 불 속에서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놈은 돈에 미쳐서 어미도 몰라보는 괴물일 뿐이야. 옥분은 민준의 피 묻은 손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보아라. 너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나를 버렸고 이 아이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내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부르트고 터진 내 발을 주물러 준 건 내가 아니라 이 아이다. 굶어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5억짜리 수표를 찢어 발긴 게 이 아이란 말이다. 옥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들은 박 회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는 이 아이의 발가락 때만도 못한 놈이야. 내가 가진 그 돈, 그 명예, 다 내가 만든 시간장 덕분에 얻은 거 아니냐? 내 비법 훔쳐다가 공장 세우고 회장 소리 들으니까 진짜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더냐? 박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장, 태성그룹 식품 사업의 핵심이자 절대 비밀인 그 기술,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잊어버린 줄 알았던 그 비법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어머니, 그건 입 닥쳐라. 더 이상 내 앞에서 어머니 소리 입에 올리지 마라. 역겹다. 옥분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환자복 소매로 민준의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못난 어미를 둬서 내가 이 고생을 했구나. 내가 진작 밝혔어야 했는데 내 새끼 불쌍하다고 감싸다가 너를 죽일 뻔했어. 옥분 씨.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옥분 씨만 살면 돼요. 민준이 옥분의 손을 잡고 울먹였습니다. 옥분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군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똑똑히 들어주세요. 이 늙고 병든 노인네가 태성그룹 창업주의 아내이자 진짜 주인인 이옥분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강민준. 청년이 제 유일한 가족이자 제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옥분의 선언에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소식을 듣고 달려온 기자들이 박 회장과 옥분을 에워쌌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친어머니를 요양원에 감금하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옥분 여사님, 시간장 비법의 원작자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질문이 쏟아지자 박태석은 얼굴을 감싸 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쌓아 올렸던 그의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심과 뒤늦은 후회만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옥분과 그녀를 부축하고 있는 청년 민준을. 두 사람은 마치 성스러운 빛에 쌓인 듯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였습니다. 아, 어머니. 박태석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옥부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아, 가자. 여긴 공기가 탁해서 못 있겠다. 네, 옥분 씨. 제가 모실게요. 민준은 옥분을 부축해 기자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터주며 두 사람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에 대한 경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헌신에 대한 존경이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서 민준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옥분 씨, 괜찮으세요? 수술 받아야 하잖아요. 괜찮아. 이제 살 것 같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 같아서 심장이 펄떡펄떡 뛴다.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가야죠. 제가 다른 병원 알아볼게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돈 걱정 마라. 내 수첩. 장롱 밑에 숨겨둔 그 수첩 하나면 병원 하나를 사고도 남는다. 옥분이 장난스럽게 윙크를 했습니다. 민주는 그제야 옥분이 말했던 시간장의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자신의 곁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주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옥분을 업었습니다. 옥분의 가벼운 몸무게가 등에 느껴졌습니다. 무겁지 않니? 내 몸도 성치 않은데. 하나도 안 무거워요. 옥분 씨는 내 깃털이에요. 평생 업고 다닐 수 있어요. 민준이 씩씩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눈이 녹아내리는 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길게 이어졌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박 회장의 통곡 소리와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기나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 바닥에 주저앉은 박태석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땅을 쳤습니다.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을 그는 놓쳐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사람의 진심. 그가 평생 비웃고 무시했던 그것이 결국 그를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가와 박태석을 부축하려 했지만 박태석은 뿌리쳤습니다. 나라, 다 끝났다. 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신문 일면에 자신의 추악한 진실이 대서특필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태성그룹 회장 박태석은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어머니를 버린 페류나 박태석만이 초라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간신문 일면은
온통 태성그룹 박태석 회장의 폐륜 스캔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인터넷 뉴스 댓글 창에는 박 회장에 대한 비난이 폭주했고 태성그룹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방송사 헬기가 병원 상공을 선회하고 수백 명의 기자가 병원 로비에 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병원 12층 VVIP 병동은 고요했습니다. 박태석 회장의 특별 지시로 이옥부는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는 특실로 옮겨졌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운 옥분의 얼굴에는 비로소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산소호흡기 대신 얇은 콧줄만 하고 있었지만 규칙적인 숨소리는 그녀가 고비를 넘겼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민우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옥분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딱지와 멍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교체하며 민우를 안쓰럽게 쳐다보았습니다. 보호자님도 치료받으셔야 해요.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은데. 그러다 쓰러지세요.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옥분의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아내가 깨어나는 거 보고 그때 치료받겠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 손을 놓을 수가 없네요. 민우의 고집의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민우는 옥분의 거친 손등에 자신의 뺨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옥분 씨, 이제 아무 걱정 마요. 그 무서운 사람들도 다 갔고 빚쟁이들도 없어요. 여기는 따뜻하고 조용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요. 나 배고파요. 그때 옥분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가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배회하다가 민우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준아. 네,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알아보겠어요? 옥분이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이. 그게 뭐니? 못난이 인형 같네. 당신이 깨어났으니까 이제 잘생겨질 거예요. 아픈 데는? 숨쉬기 괜찮아? 응. 꿈을 꾼 것 같아. 아주 긴 악몽을 꿨는데 내가 나를 업고 꽃밭으로 뛰어가는 꿈이었어. 내 등이 참 따뜻하더라. 민우는 옥분의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사라져서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을 맴돌았지만 눈물 때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에 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의 오만하고 당당했던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죄수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쭈뼛거리며 침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뒤에는 수행원도 비서실장도 없었습니다. 박태석은 옥분을 보자마자 침대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가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성공에 취해서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가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박태석이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쿵, 쿵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회장직도 내려놓겠습니다. 가진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어머니 곁에서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옥분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무리 모진 자식이라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바닥에서 우는 모습을 보는 어미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그를 받아주면 그는 평생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받아라. 옥분이 수첩을 박태석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간장 제조 비법이다. 내 평생의 노하우가 다 들어있다. 박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넣어주려는 거 아니다. 회사에 주는 거다. 이 안에 담긴 건 내 피와 땀이지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회사 제대로 살려놔라. 직원들 자르지 말고 정직하게 간장 만들어라. 그리고 그 수익금 전액사회에 기부해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박태석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회사를 어머니의 유산으로 정화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박태석은 몇 번이고 절을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옥부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서운하지 않니? 저거 넣어줄 수도 있었는데. 민우가 옥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저는 간장 만드는 법 몰라요. 그리고 저한테는 옥분 씨가 있잖아요. 옥분 씨가 저한테는 시간장이고 보물이고 로또예요. 옥분이 민우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최고의 보물이다. 일주일 뒤 박태석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5천억 원을 출연하여 민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특히 병원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강민준, 명예이사장은 이옥분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극구 거절했지만 이 돈으로 당신처럼 돈 없어서 우는 사람들 없게 해 달라는 박태석의 간곡한 부탁과 옥분의 설득에 결국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월급 한 푼 받지 않는 비상임 이사직만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높은 자리 싫습니다. 그냥 옥분 씨랑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옥분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박태석이 마련해준 시골의 한적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맑은 공기와 풀냄새가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고 볕이 잘 드는 곳에는 장독대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와, 옥분 씨, 여기 좀 봐요. 진짜 좋다. 민준이 휠체어를 밀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옥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꿈만 같구나. 내가 이런 데서 살아도 되는 건지. 당연하죠. 당신은 여왕님처럼 살 자격 있어요. 이제 여기서 텃밭도 가꾸고 강아지도 키우고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두 사람의 시골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민주는 서툰 솜씨로 상추와 고추를 심었고 옥부는 마루에 앉아 민준에게 훈수를 두었습니다. 여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조금만 줘. 알았어요. 아, 근데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계속 나오네. 민준이 투덜거리며 땀을 닦으면 옥부는 시원한 오미자차를 타서 건넸습니다. 민준이 꿀꺽꿀꺽 마시는 모습을 보며 옥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 박태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양복 대신 수수한 등산복 차림으로 와서 마당 구석에 풀을 뽑거나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옥부는 그에게 곁을 내주지는 않았지만 밥때가 되면 슬그머니 밥상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어주었습니다. 박태석은 밥을 먹으며 말없이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사랑? 가난한 놈들이 꼭 그런 핑계를 대지.
늙고 병든 여자가 뭐가 좋다고 젊은 놈이 들러붙어? 결국 돈이잖아. 박 회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5억 원짜리 수표를 민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돈, 당신 눈에는 이 종이 쪼가리가 옥분 씨 목숨으로 보입니까?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쫙, 쫙 수표를 갈기갈기 찢어 박 회장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이깟 돈 트럭으로 줘도 필요 없어. 내 안에 내놔. 옥분 씨는 내 심장이야. 당신 같은 괴물이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정령 괴물이 되었구나. 옥분의 그 한마디가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0년 전 성공을 위해 버렸던 어머니가 서슬 퍼런 눈으로 아들을 심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회장과 목숨을 걸고 사랑을 지키려는 21살 청년. 그리고 마침내 밝혀지는 시간장의 비밀과 핏빛 복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가장 높은 곳에 오만을 무너뜨리는지.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한낮의 태양은 공장 지붕을 녹일 듯이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식품 가공 공장의 거대한 환풍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갔지만 내부에 찌는 듯한 열기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라인 3번 포장구역에 서 있는 21살 강민준의 등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갔고 민준의 손은 기계처럼 박스를 접고 테이프를 발랐습니다. 야, 강민준, 동작 안 빨라? 뒤에 물량 밀리는 거 안 보여? 작업 반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소음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민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지 2년. 그에게 허락된 곳은 이 시끄럽고 냄새나는 공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자 좀비처럼 서 있던 노동자들의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모두가 우르르 식당으로 달려갈 때 민주는 제일 마지막에 줄을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뛸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은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겼습니다. 민주는 식판을 들고 배식구 앞에 섰습니다. 아유, 우리 총각 왔어?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국통 앞에 서 있던 옥분이 민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58. 다리를 심하게 절어 걷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구내식당 아주머니였습니다. 옥분의 앞치마는 국물 얼룩으로 지저분했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해 보였습니다. 일이 좀 밀려서요. 이모님 다리는 좀 어떠세요? 비 와서 쑤시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묻자 옥분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난 괜찮아. 젊은 사람이 밥심으로 일해야지. 왜 이렇게 말랐어? 옥분은 주위를 살피더니 국자로 제육볶음을 한가득 퍼서 민준의 식판에 담았습니다. 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북한 고기 산이었습니다. 쉿, 남들 보면 욕해. 얼른 가서 먹어. 옥분이 윙크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김 반장이 눈을 흘겼습니다. 거참, 박 여사님. 사람 차별합니까? 내 고기는 왜 이렇게 적어? 반장님은 배가 남산만 하잖아요. 살 좀 빼셔야 오래 살지. 민우 총각은 뼈만 남았는데 좀 더 먹이면 어때서요? 옥분이 능청스럽게 대꾸하자 김 반장은 투덜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옥분에게 눈인사를 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북